있도록 사전에 대리 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동일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에서 50, 남해안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8도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지였습니다. KBS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시찰에 대한 이 한일 정부 간 실무 협의가 어제 합의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오염수 채취와 검사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이 하는 것이지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럼 시찰단이 뭐하러 지금 가겠다는 건가요?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그렇게 안전하다면 최소한 직접 피해 우려가 있는 인접 국가들이 이거 직접 검사해보겠다는 것을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한데 왜 검사를 못하게 합니까? 이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의구심만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은 수산물 먹지 말아야겠다는 확신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만 그나마 우리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민간 전문가의 시찰단 참여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염수 채취 불허와 민간 전문가 참여 거부는 애초부터 일본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누구의 입장에 서서 대처해야 하는지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내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서영민 KBS 기자가 쓴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탈세계화와 세계 경제의 변화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은 책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 이 책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하고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운의 경제쇼. 네, 요즘 챗 GPT가 화제인데 구글에서도 또 바드라는 인공지능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국제적인 규제 방안 이거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저쪽 방송에 집중하시느라고 경제쇼는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장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네. 자, 진정성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지금. 자, 오늘 모신 게 챗 GPT 요즘 이거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가끔 쓰거든요. 저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잖아요. 예. 여기 최고 경영자가 미국 의회에 출석해서 이거 빨리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예. 아니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 규제해야 된다. 이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저도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챗 GPT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대로 좀 이용을 해본 분들 그냥 시범 삼아 그냥 한번 야 이런 게 있네 신기한 애가 아니라 자신의 업무나 생업에 직접 이용해 분들은
모두 요와 비슷한 수준의 단어를 쓰세요. 공포감이 느껴진다. 네. 일단 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연구를 하는데 챗GPT를 쓰는데 원래 저도 이제 학자들분 몇 분하고 이제 조그만 연구소를 하나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 이제 석사급 그 연구원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래 한 3-4명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이제 루틴한 업무들 자료 찾아와라, 이 통계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간단한 뭐 회계 분석 같은 통계 코딩은 짜와라. 이거를 시키고 그들도 그런 걸 도제식으로 배워서 나중에 이제 뭐 교수도 되고 훌륭한 연구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동안의 업무 사슬이었는데요. 그런데 챗 GPT를 쓰고 나서는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사무실에서 얼굴 보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필요가 없어요. 냉정한 그냥 효율성만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더 나아요 그럼 챗 GPT가?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해와라라고 부탁을 하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 업무면 일주일 정도 주면 해오겠구나. 그리고 저 두 번째 친구는 아직 이 업무가 서투르니 나중에 내가 또 가르쳐도 줘야겠다 하는데 챗 GPT는 15분? 그럼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저라는 사람도 그 앞에 있던 그 친구들 같은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거쳐서 그래도 여기까지도 오고 또 갈 길도 멀지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는 그 사슬이 없어지는 거네. 그러면 저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이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해주면서 대행해주면서 저한테 돈 청구하는 회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회사들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연구 성과라고 챗 GPT가 보여준 게 있는데 이것도 누군가가 한 챕터씩 작성해와야 되는 업무들인데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는 거며 그리고 과연 이제 사람이 창작이 영역이라는 게 고유한 영역인데 그것도 없어지면 그러면 그동안 이 연구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 이쪽 분야의 모든 전 세계 대법률의 전제는요. 창의적인 결과물은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대전제 아래 기술이 되고 작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법을 지금 들었다 놔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내해야 될지도 그러니까 판단도 안 되니까 제일 적합한 표현이 그냥 걱정이 된다. 공포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뭐래도 좀 제재를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 창의력이라는 거는 기계가 아무리 그 계산을 빨리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을 따라잡기는 그거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이 창의력이 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인류가 만들었던 것들은 전부 A인데 그 뒤에 누군가가 완벽히 다른 B를 만들었다. 이건 엄청난 창의력이 발현된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활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 서비스 아니면 컨텐츠들은 대부분 A라는 걸 누가 만들었으면 그 A를 살짝 변형한 A-인 경우가 많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뭐 바빠가지고 아침 드라마를 1회부터 꼭 챙겨보지 않는데 한 30회부터 봐도 앞부분 내용 대충 다 오고요. 뒤로 어떻게 끝날지가 보여요. 그리고 저 친구랑 저 친구가 배다른 형제구만. 이런 것까지도 감이 와요. 이거 제가 방송 작가도 아닌데. 자, 무슨 얘기인지 감 오시죠. 그런데 지금 챗 GPT가 바로 그 영역까지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B를 만드는 건 아직 못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많은 창의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존 것을 변형 가공해서 약간 어떤 좀 감칠맛 나게 바꾼다든가 A를 A-다시로 바꾸자 이런 영역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게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그 AI 청문회 여기 이제 오픈 AI 그 최고 경영자 나와서 출석해서 말했는데 거기서 또 그 주로 이제 논의됐던 게 당장 내년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이 인공지능 AI 때문에 미국 대선이 지금 조작될 우려 없느냐, 그거 확실할 수 있겠느냐 이 의심이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지난번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선 때도 예. 러시아가 미 정부의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무슨 대선 개입이라는 게 예.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투표용지를 받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때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뭐냐면 예. 일종의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떤 정치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정치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뉴스 같은 거를 예. 그중에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튜브겠죠. 예. 그런데 일종의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걸 조작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미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알고리즘상 우호적인 영상의 노출도를 훨씬 올려주고 러시아에서 좋아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떤 뉴스 클리핑이나 이미지들을 더 많이 추천해주는 노출도 올리는 형태로 민심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무슨 투표용지를 조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사람들의 의식과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에코 챔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메아리에 갇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유튜브로 말씀드리니까 유튜브로 설명드리면 제가 아주 우연히 오른쪽 영상도 있을 수 있고 왼쪽 영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오른쪽과 관련된 영상을 우연히 봤어요. 세상을 좀 그런 쪽으로 보는. 예.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영상을 좋아하는 줄 알고 예. 그거와 유사한 걸 계속 저한테 추천해 주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오른쪽 영상을 그냥 쓱 보고 그럴 수도 있겠네 했던 걸 계속 그 영상을 저한테 추천해 주다 보면 그걸 계속 보게 되고 그럼 어느 순간 저는 세상을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그런 신앙과 같은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에코 챔버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우리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로우 레벨의 일종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의식 구조의 편향성이 점점 더 공고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거나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영상들을 주로 찾아보는 것이지 정반대쪽 대척점에 있는 것까지 찾아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라 IT 분야의 이런 사회나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ICT 기술이 점점 발달돼서 유튜버 같은 SNS에 자기 추천 능력이 배가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국가들은 그 국가의 선거 결과, 대선 같은 선거 결과는 항상 박빙으로 끝나가고 있는 추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다음번 대선도 새벽 5시, 6시 일어나도 대통령 누군지 안 정해졌을 수 있을 만큼 박빙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가 더 가면 일단 이건 공상과학영화일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인공지능의 자가학습 능력이 더 출중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인공지능 스스로가 두 후보 중에 나라는 인공지능이란 나라는 환경에 더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후보를 더 많이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사람인데 진짜로. 그렇죠. 지금도 반 사람 같은 기능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XAI라고 부릅니다. Unexplainable AI. 설명할 수 없는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을 다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얘는 왜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로지컬하게 우리가 아직 모르는 영역들,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있는 영역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었을 때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마저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나 지금 이런 큰 언어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공계 엔지니어가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건 그냥 자연어,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일상생활의 언어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 수준으로 숙성 단계까지 올라온 나라는 4나라 5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러시아냐 일본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 4나라를 많이 꼽아요. 그러면 그 4나라 밖의 나라는 사실 자국어에 대한 인공지능 스킬이라든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스스로 필터링하고 검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거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아주 그냥 공상과학 오늘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겁이 나서 그 나라에
뭐 어떤 패권 국가가 저 나라 대통령을 우리 국가의 우호적인 사람으로 좀 유도해야겠네. 해볼 수 있겠죠. 마치 지난번 대선에서 러시아의 해커들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져서 바이든이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외교관들의 상당수를 추방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제3세계 국가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특히 요즘 튀르키예 대선 같은 경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러시아의 우호적인 사람이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상당히 많은 그 앞으로 전쟁의 기운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튀르키예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계정이라든가 그들이 많이 띄워놓는 어떤 SNS 상에서 그런 것들을 러시아는 충분히 미국에게도 했는데 튀르키예도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다들 겁을 내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까지 진행되는지 다 확인도 못 하고 있고. 튀르키예 지금 뭐 선거 중인데 뭐 러시아가 그거 개입했다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쨌든 그 정보를 갖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선거나 이런 데 개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갖다 이걸 진짜야 가짜야 진짜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저 같은 사람들은 일단 여러 제 주력 분야가 또 신산업 육성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무조건 새로 나온 기술은 써봐야 돼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래야 우리 경제소 나와서 썰이라도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여의도 맨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제가 한번 인공지능을 마음껏 사용해봤어요. 어떻게 활용했느냐. 첫째, 지금 들려드리려고 살짝 마이크로 이 목소리는 제가 실제 원고를 읽은 게 아니라 어떤 그 목소리 복제하는 인공지능이 제 목소리를 복제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읽고 있는 이 원고도 제가 100% 쓴 게 아니라 챗 GPT에게 제가 그동안 쓴 원고들 있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공부시켜주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원고 하나를 부탁한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 진짜 그 질문에 원고를 쓴다면 이렇게 써야지 했던 어떤 맥락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유사해요. 뭐 한번 목소리 들려봐 드릴게요. 마이크에 대고 한번 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걸 틀었네요. 예. 찾았습니다. 이 제가 광고를 일단 다 치우고 다시 틀어드릴게요. 네. 나옵니다. 얼마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제 목소리 같으세요? 목소리 행동경제학, 인지심리학 등의 실험 결과들을 통해 주었다 빼앗으면 안 준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결과들을 제품 가격 전략, 프로모션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박 교수님이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럼 녹음한 게 아니에요? 예, 정확히 어떻게 한 거냐면요. 제 목소리는 똑같은데? 예, 제 목소리를 복제하기 위해서 저한테 20문장이나 30문장 정도만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장은 뭐 의미도 별거 없어요. 저는 월요일마다 식사를 합니다. 저는 뭐를 좋아합니다. 이런 그냥 의미 없는 문장 한 30개 읽었더니만 갑자기 목소리 복제 끝났습니다. 된 거예요. 그 원고 내용도 박 교수님이 쓴 게 아니고? 아니고요. 물론 이 최종 올라간 원고는 제가 좀 수정은 했죠. 이건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초고 나한테 줬던 내용은 이 챗 GPT가 제가 쓴 게 아닌데 제가 크게 손볼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내용도 그야말로 박 교수님의 생각을 갖다가 얘 인공지능이 다 작성을 하고 목소리도 똑같고. 그 손경제 하실 필요도 없겠네. 그러면 그거 보고 하라고 하면 되겠네. 큰일이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라디오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해서 제 얼굴도 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입모양을 원고와 똑같이 입모양도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런 거로 해서 그야말로 그 선거 개입. 그렇죠. 자, 저 사람이 저 대선 후보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더라. 가짜지만 나중에 들통날지언정.
그렇게 할 수도 그럼 믿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시잖아요. 선거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선되고 나서도 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수사기관이나 법률 쪽 그 기관들의 영향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섭다는 소리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목소리 그 똑같은 거는 요즘 성대모사 그 누구야 그 이상민 씨라고 있잖아요. 알죠. 예. 그분 나 걱정되네. 곧 이제 밥그릇 뺏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 챗 GPT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일자리를 보존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 AI 이 인공 챗 GPT 개발자조차도 이거 빨리 규제안을 국제적인 규제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 그 규제안이 없으면은 정말 무슨 세상이 됩니까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하죠? 무법지대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법이라는 게 원칙이 소급 적용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의 테두리가 없을 때 그냥 우리 아주 복잡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코인이 법의 테두리 없었을 때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사단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진짜 힘들게 만들지 봤잖아요. 법의 체제가 없는 어떤 산업군 경제 체계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챗 GPT는 이제는 교수님 과거에도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요즘 와서 이걸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자, 과거의 인공지능 기술은요. 그 인공지능에게 업무를 시키거나 그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든가 알고리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한정적인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만 국한됐어요. 그런데 챗 GPT는 인공지능에 지시할 때 우리가 일상으로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일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방위적으로 이용자 폭이 급격히 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써봤으니 야 이거는 내 회사에서 이렇게 쓰는 게 유용하겠는데 이런 사람도 생기고 그 과정에선 야 이거 이렇게 악용하면 괜찮겠네 생각이 드니 이게 예전 인공지능 기술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나쁜 짓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나중에 처벌하려고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벌도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이게 무법지대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네. 이거 이용해서 법이 없는 동안에 큰 돈 한번 벌어봐야겠다. 이 생각 가진 무리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방금 목소리 복제한 거 보셨잖아요. 아주 우리가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 인기 연예인 목소리를 복제하고. 보이스피싱. 그렇죠. 아니면 내 어머니나 아버지 목소리를 복제해서.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목소리 복제해서 아빠 하면서 500만 원만 그러면 바로 입금하는 거잖아요. 바로 입금하죠. 이게 제 진짜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규제가 근데 이런 게 규제가 가능합니까? 인공지능인데 말 그대로 사람보다 더 그 어떤 창의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지능 면에서는 계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기어간다면 뛰어다닐 텐데 날아다닐 텐데 규제가 가능할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술 발달이라는 게 법과 제도보다 먼저 빠르게 가고 그걸 보고 뒤늦게 법과 제도를 부랴부랴 만들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사용하는 에티켓은 제도나 법보다도 훨씬 나중에 형성되는 순서가 항상 그렇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동통신만 하더라도 우리 이동통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에티켓은 지하철에서 뭐 조심스럽게 받는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이건 훨씬 나중에 생겼지 예전에는 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 전화 받고 그랬잖아요. 다 순서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중에서 선도적인 학자들이 국내에도 그 학회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법학회라고 국내도 있고 해외도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법의 대전제 조건이 이건 무조건 사람이 하는 행위야라는 게 깔리면 그건 아예 법 구절에 언급도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의 모든 법 체계는 굳이 그걸 사람에 대해서는 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제 사람의 영역에 들어온 게 이렇게 생겨버렸으니
진짜 모든 법을 들었다 놔야 되는 거죠. 다 개정을 해야 되고 개정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일어나는 파급 효과 이런 거 하나하나 원래 법 구절 하나하나를 바꿀 때마다 별도의 용역이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한 번에 들이엎어야 되니 이게 진짜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는 거죠. 그러게. 지금 그 챗 GPT만 해도 지금 이게 사람 그 세상을 지금 진짜 바뀌고 있구나.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중화를 몸소 체험하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그 구글에서 바드라는 또 인공지능 서비스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써봤거든요. 이거는 바드하고 챗 GPT하고는 어떤 좀 차이점이나 특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게 더 나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에겐 바드가 더 낫습니다. 네, 한국어에 대해서 친화적이에요. 네, 좀 설명드리면 일단 바드가 더 낫다고 불리우는 이유가 일단 챗 GPT는 그 인공지능이 분석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이 2021년쯤에 멈춰 있어요. 그 이후의 데이터는 챗 GPT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홍 기자님 혹시 경제쇼 언제 시작하셨죠? 전 2년 반 됐어요.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모르더라고. 아, 그래요? 챗 GPT는 홍사원은 누구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실망했어. 내가 얼마나 유명한데요. 경제쇼 때문에. 이건 경제쇼 아마 런칭 뒤에는 모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챗 GPT는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하지만 바드는 바로 구글에서 이번 이 시간까지 업데이트된 내용까지를 반영해서 바드는 결론을 도출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 정보까지 들어간 건 바드고요. 대신 챗 GPT는 좀 내용을 풍성하게 줘요. 무슨 얘기냐? 그 결과값으로 도출되는 텍스트가 좀 길어요. 근데 바드는 문장을 좀 짧게만 도출되도록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도록 인정은 지금 제약한 것 같아요. 정확성 면에서 그러니까 좀 챗 GPT가 더 낫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길다 보니까 좀 풍성하다. 정확도라기보다는 이것저것 좀 언급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바드는 그 언급한 내용이 좀 뭔가 좀 심층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들을 정도로 좀 짧죠. 내용이.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그 개코 단적으로 제가 그래서 홍사원은 누구하고 챗 GPT는 몰라본다고 했잖아요. 바드에도 넣어봤어. 그랬더니 바드는 나오더라고요. KBS 기자하고 경제쇼 진행하는데 나이를 1972년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뭐 물론 제가 동안이긴 하지만은 그럼 얘네들이 무슨 그 홍사원의 그 사진이나 영상 보고 이걸 보고 동안이라서 이것까지 그럼 판단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거의 방송 사고 수준이네요. 그래서 동안인 건 맞으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진짜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말씀 주신 김에 이것도 언급드리면 바드를 이제 개발한 구글 회사에서 CEO가 직접 나와서 순다 쿠차이가 나와서 언급을 했어요. 바드는 그 기본 언어 체계 베이스 안에 영어뿐만 아니라 2개 언어를 추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한국어고 그중에 하나가 일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도 바드의 큰 언어 풀 안에 들어가다 보니 계속 바드 시스템 안에서 계속 개발이 되겠죠.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드를 한국어 이용자들이 먼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무슨 구글 회사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그렇게 좋은 마음에 편제시켰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언어를 기반으로 한 대형 AI 시스템을 상당히 고숙련도로 지금 구축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일본도 좀 꼈다 말았다 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런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든 겁니다. 이것도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게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떤 AI 전문가들, 언어체계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챗 GPT나 한국어 바드 같은 버전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바드는 전 세계 구글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DB보다 그 DB가 작을 거 아니겠어요. 한국어로 된 언어만 검색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의 펑션만 더 넣으면 되죠. 왜? 전 세계 구글로 되어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기 돌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와 함께 원래 한국에 있는 데이터까지 같이 구성해서 한국형 바드를 개발한 회사가 서비스 해준다면 이거는 충분히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글 입장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구글이 만약에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버전을 제외해버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는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한국 내에 있는 한국어 원래 원문과 같이 추가돼서 더 좋은 서비스가 한국인들에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구글은 그럴 때 오히려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어 자체에 대한 DB는 자기네들이 포함을 안 시켰으니까. 그러니 한국이라는 또 다른 IT 강국에서 이 바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회사의 씨앗이 나올 수 있는 걸 막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한국어하고 일본어를 채택한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아예 그냥 애초에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좀 무서운데? 아니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름직한데 그거. 구글이라는 회사의 CEO들과 수뇌부들은 지금 뭐 거의 대부분 그만뒀지만 자신들의 상황을 잘 알아요. 무슨 상황이냐면 예전에 구글 전에 전 세계인들이 쓰던 포털 사이트 뭐였나요? 야후였잖아요. 야후. 그렇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전 세계에서 야후 쓸 때 두 청년이 구글이라는 검색 포털 사이트 만들어서 야후를 도전해 보겠다 했을 때 야후 직원을 비롯해서 모두들 비웃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야후의 검색 엔진하고 본인들이 만든 검색 엔진을 누구보다 엔지니어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그 두 청년은 비웃었대요. 야후가 우리를 이렇게 비웃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냐. 그 청년들이 자신들이 이 미물이었을 때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 미물이었던 애들이 일정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제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IT 분야에서는 진짜 플랫폼 하나 그리고 뭐 가장 큰 포털 하나 이런 것만 살아남는 시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잠재적 도전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새싹이 날 거면 그냥 자기 생태계 안에 포함시키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는 건 이건 기본 상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중국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중국이 법적으로 딱 못 나가게 막고 있잖아요. 구글이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중국 밖의 시장의 가장 우호적인 세력들을 좋게 말하면 같은 IT 생태계에 넣겠다. 뭐 좋은 건 그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 IT 생태계를 왜 미국이 만드는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러면은 아예 범접을 못하게끔 하겠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지만 라인이라는 동남아 시장 전체에서 쓰는 SNS 메신저도 있고 충분히 영향들도 있어요. 그거 한번 챗GPT나 바드에 한번 물어봐야겠네. 구글이 왜 한국어하고 일본어를 채택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지 참 궁금하네요. 저도 그렇게 본인들에게 비우호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해보거든요. 챗GPT에게는 바드가 더 좋아 네가 더 좋아도 물어보고 바드에게는 챗GPT가 더 뛰어나냐 네가 더 뛰어나냐 물어보는데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지금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 준비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거 좀 잘 모르시더라고. 챗 GPT나 바드 같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하고 그냥 우리가 검색하는 거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 이제 검색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구글이죠. 네이버는 아직 그 서비스 없으니까요. 구글에다가 홍사훈 기자님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치면 그냥 홍사훈 기자님에 대해서 뭐 KBS든 어딘가에 그 작성되어 있던 기존의 내용 있잖아요. 이미 기존에 작성된 내용만 찾아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챗 GPT나 바드는 그 기존에 작성된 내용들 자신들이 다 읽어보고 그래서 종합 서머리된 요약집을 딱 주는 거죠. 판단해서. 그렇죠. 새로운 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앞에 한 단어를 붙이죠. 생성형. 제너레이티브. 그렇죠. 없는 걸 만들어 드린다. 이런 겁니다. 그럼 그게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할 건지는 얘네들한테 그럼 철저하게 그냥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게 챗 GPT와 그다음에 바드를 지금 약간 선도적인 뭐랄까요? 식자층에서 조금 더 먼저 썼던 이유가 잘못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뭐가 조금 이상하고 뭐가 제대로 되는지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선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정확한 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보완이 돼요. 그리고 걔를 다시 알려줘요. 야 이건 아니야. 네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다시 해봐.
라고 하면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물어봤다고 해서 명확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몇 번 이렇게 핑퐁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세련된 결과가 나올 때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럼 아까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게 지금 당장 비상 걸렸을 것 같은데 구글에서 만약에 박 교수님 말한 대로 그런 의도로 한국어 서비스를 갖다가 먼저 우선 언어로 다 지정을 했다면은 네이버나 다음이 불리한 점 불리할까? 일단 네이버나 다음은 한국의 기업이고 한국의 상황이나 한국의 정보 데이터에 대해서 구글보다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한국에 있는 데이터 다음이나 네이버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 구글에서 만약에 바드가 그 예.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한글 언어에 대한 이해 체계가 포함된다면 예. 본인이 거기에 스스로 검색 쉽게 표현한 겁니다. 예. 스스로 검색 키워드를 넣어서 제가 바드에게 물어본 걸 예. 네이버에게 다시 검색해보고 다음에 검색해서 나온 걸로 추려서 예. 다시 서머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러다 보니까 바드가 한국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는 걸 본격화하겠다는 건 예. 그럼 과연 네이버랑 다음에 그 이제 한국어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바드가 한국어로 그걸 안 한다면 네이버랑 다음이나 카카오나 어디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 예. 그게 선두주자가 되는 건데 바드가 했으니까 이제 후발주자 아닌 후발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박 교수님이 좀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저도 제가 확대 해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을 제일 부러워하고 한국이야말로 미국의 그 큰 플랫폼 회사들 이 플랫폼 회사들의 그 데이터 어떻게 보면 전부 뭐랄까 독과점 구조에서 데이터 주권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렇지. 일부라도 그런 나라로 분류해요. 그 이유가 전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등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가 자국에서 만든 포털 사이트가 1, 2등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국은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도 막아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이 만든 포털 사이트가 1, 2등 하는 거 아직 우리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스 그 프로그램 이것도 전 세계는 MS 워드 쓰고 MS PPT 쓰는데 아직까지 자국에서 만든 워드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나라 역시 한국밖에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SNS 메신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니네 한국은 정말 IT 토양이 탄탄해서 니네 한국의 데이터 주권은 니네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세대라는 건 이제 이 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 판이 바뀌었을 때 이때야말로 이 생태계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와해시키기가 제일 좋아요. 아주 이것도 단순히 설명드리면 항상 판이 바뀔 때 모든 게 바뀌어요. 예를 들면 우리 홍 기자님과 제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때 서로 소통을 그럼 나중에 전화 말고 우리 메신저로 합시다라고 하면 우리 둘이 그때 메신저로 주로 대화 나눴던 곳은 네이트온이었죠. 저는 그건 안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여기서 또 갑자기 확 차이가 나네요. 아마 많은 분들 뭔 건지 아실 겁니다. 네이트온이라는 게 전 국민이 다 썼어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하고 나서 네이트온을 전부 다 등지고 카카오라는 곳으로 확 다 바뀐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있었어도 판이 한번 바뀌면 진짜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또 판이 바뀌는 그 시작점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남아 있었던 그 영지들, 한국이라는 영지나 이런 데도 이 판이 바뀔 때 선도적으로 공략하면 거기서도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데 한국이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게 다른 나라 다 무너졌는데 다 미국의 그 플랫폼에 무너졌는데 한국이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메신저도 그렇고 한국에서 제가 취재 활동하다 보면은 참 그 이런 데서 어떻게 IT가 이렇게 발달할까? 왜냐면은 데이터잖아요.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가 사실 가장 그야말로 고급 데이터잖아요. 이거 공개 안 합니다. 우리가 암만 뭐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고 해도 또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취재를 위해서 데이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 전부 다 개방형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엑셀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그 기계가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전부 다 PDF 아니면 그림 파일로 돼 있어서 갖고 일일이 하나씩 다 입력을 해야 돼. 미국 알죠. 정부는 그거 전부 다 엑셀로 다 긁어갈 수 있도록. 긁어갈 수 있게. 이걸 우리 정부가 왜 이걸 공공 데이터가 가장 고급 데이터고 그런 건데 뭐 1급 비밀 사항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왜 이걸 이렇게 공개 부정적일까? 이것만 공개하면 더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이나 인공지능 같은 게 우리 토종 기업들도 아무래도 더 유리할 테고 이런 부분이 왜 하지를 않을까? 이 생각이 저는 취재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현장은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통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공공 데이터를 집계하는 국가통계법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 국가통계를 만드는 체계를 구축한 나라가 있고 하나는 완전 분권화해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민간 무슨 협회들이 많잖아요. 그 협회들에서 국가통계 같은 걸 다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동차 협회에서 자동차 관련한 데이터 거기 다 있고 막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모두 중앙 집권화돼서 통계청과 통계청이 지정한 국가통계 거점 기관이라는 곳에서 전부 다 모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태반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공개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거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그걸 공개를 하긴 하는데 이용할 수 없게끔 PDF 파일로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럼 그 일일이 다 하나하나 그게 뭐 몇백 개 정도라면 일일이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은 몇 척에 몇만 개 되면은 그거 일일이 입력하다가 진 다 빠져버리거든요. 오늘 뭐 내용 방송 흥미진진하다고 김에스더님이 말하고 한은경님도 오늘 교수님 말씀 쏙쏙 들어온다고 오늘 칭찬이 자자합니다.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이제 또 한쪽 축에서는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최저임금 위원회. 이제 올해는 얼마로 할지 이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인공지능 얘기하다 최저임금을 왜 갑자기 꺼내셔? 그것도 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지금 예전에도 벌써 뭘 또 벌써 인공지능이 반응을 하네요. 그러게. 이 예전에도 벌써 IT 쪽 분야에서는 이 최저임금과 상관없게끔 본인들이 누군가에게 발주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업무를 발주한 회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IT 관련한 종사자들에게 코딩을 부탁하거나 웹 디자인을 부탁하거나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영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코딩이나 이런 IT 용어는 전 세계 범용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개도국의 저개발 국가 엔지니어에게 발주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파키스탄이라든가 뭐 이렇게 영어도 좀 잘하면서 저개발 국가들이요. 그런데 발주하면 최저임금 룰에 적용받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과업의 그 어떤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쪽 업계 사람들은 이미 그게 공공연한 최저임금 제도의 뒷구멍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챗 GPT나 바드는 그냥 IT에 전혀 문외한이어도 자연어로 그냥 지시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 쪽에? 그렇죠. 그쪽에도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를 그냥 바드나 챗 GPT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다시 돌아온 얘기지만 이 지식재산권 같은 특허나 저작권 아니면 음원권 또는 상표권 이런 것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 최저임금 제도도 더 전방위적으로 이걸 그럼 어떻게 존치시킬 수 있는 것인지 존치가 어렵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또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인공지능 이쪽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지만은 중국하고 미국도 발달해 있지만은 중국도 지금 굉장히 앞서 있다고 지금 발달해 있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국가 산업으로 주력하고 있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중국의
가능성.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통칭하지만 인공지능 안에서도 상당히 세부적인 분야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이 미국을 앞선 분야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의 국방성이 있죠. 이 중국의 국방성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은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을 중국의 국방성이 투자해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VC,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그 가장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벤처 캐피탈 1위가 그 펀딩을 전부 중국의 국방성에서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건 산업재로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국가의 방위, 국가의 국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럼 중국만 그러면 이걸 국방 그 방위산업체 같은 곳에서만 육성하는 거냐?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그 한때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소개 한번 해드리면 구글에서 구글 내부 직원들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구글이 미국 펜타곤, 즉 미국의 국방부죠. 미국 펜타곤과 구글이 공동 프로젝트로 뭘 연구하고 있대.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뭘 연구하고 있대라는 그 프로젝트가 아무리 봐도 구글이 해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인 것 같다. 뭔가 인류의 위해가 갔거나 전 세계 뭐 평화든 아니면 뭔가 하여튼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프로젝트가 뭔지는 외부에 공개가 안 됐어요. 지금도? 네. 궁금하네요. 네. 그런데 하여튼 구글 내부 직원들은 우연히 누군가 그걸 알게 돼서 내부에 퍼졌는데 그래서 문제시 여겨지는 사람들이 구글의 매니지먼트들에게 그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구글이 펜타곤하고 이런 연구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펜타곤과 구글이 했던 그 프로젝트는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글과 펜타곤이 같이 공동 연구하는 프로젝트는 그거 하나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우연히 소문이 나서 중단이 됐지만 나머지 프로젝트는 계속 온고잉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또 제가 무섭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선거 개입할 수 있고 의식구조 개입할 수 있고 그럼 폭동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일으킬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당연히 국방부에 해당되는 기능을 하는 곳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이게 누굴 공격하려는 꼭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방어하려고 해도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라도 반드시 이제 국가 단위에서 연구를 많이 하지 특정 무슨 IT 회사 아니면 영민한 청년들만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의 일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게 아까 보이스피싱 얘기했잖아요. 이게 목소리도 똑같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박 교수님 목소리 하는 거. 들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상황도 얘가 인공지능이니까는 내가 아빠가 뭐라고 하면은 우리 딸내미 목소리로다가 보이스피싱 상대가 임기응변으로 계속 이걸 갖다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면은 정말 돈 보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안 보낼 수가 있지 내가 이 생각이 자꾸 드네. 저도 이제 걱정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제1신 뭐 저 같은 사람이면 누가 공격할 것도 없지만 아주 유망한 국가 지도자를 희망하는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서 영상을 막 누가 만들었다. 그것도 요즘은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해킹하잖아요. 그럼 이걸 해킹한 주체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통상 2년 걸려요. 예를 들어서 가끔 뭐 북한이 해킹했다 하잖아요. 짐작만 할 뿐이지 확증은 없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확증이 있으려면 그래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2년 걸리는데 북한이 해킹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해킹에 시도를 하겠어요? 제3세계 어딘가에서 하겠죠. 그러면 그 나라 게이트웨이를 들어갔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했다는 보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앞으로 국가의 모든 제도, 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수선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인공지능 하면은 일단 뭐 이게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은 직업 많이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예전에 공장 자동화 이런 거 하면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졌잖아요.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번엔 인공지능이 되면은 블루칼라는 별로 영향 없고 화이트 칼라가 다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화이트 칼라에서도 화이트 칼라 전문직들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베이커 앤 호트 테틀러라는 법률법인이 있는데요. 거기에선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라는 걸 하나 가동했었어요. 그런데 이 로스라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어디 뭐 송사해야 된다면 그냥 무턱대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 해줍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먼저 걸어서 이런 거 해주세요 물어보는데 그 전화 받는 변호사가 로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화 받는 15 변호사들을 또 대거 해고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들도 엔트리 레벨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위험해진 상황이죠.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아까 제가 그 보이스피싱 딸내미한테 전화 왔을 때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부녀 관계를 끊으면 된다고. 농담이시니 또 심하시네 또 그분도. 자,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 AI 덕분에 잃어버리는 일자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기자 직군도 뭐 그런 일자리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기자들 뭐 아까 법률가들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전문 직군들이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기자들도 이제 탐사보도 이런 정말 진짜 창의력이 필요한 직군들은 이제 안 없을 것 같고. AI 덕분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들은 확정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 대두되고 나서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도 생기긴 했지만 그런 게 생길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생길 일자리는 더 많아질지 더 적어질지 아직 모르는 게 문제고 확정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 그 새로 생긴 일자리는 지금 내가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는 내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도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점을 제일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나보러 뭘 또 더 배우라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다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런 면에서 새로 일자리가 생긴더라도 그거는 기존의 일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자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무섭고도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건영 팀장과 미국 부채한도 협상 과정과 금리 향방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봄철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